제1장 전쟁 자금의 흐름. 전쟁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가?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경제적 자원이 투입되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발생하는 복잡한 경제적 사건입니다. 전쟁 자금은 전쟁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일부 주체에게는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전쟁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전쟁 자금 조달의 기본 구조. 전쟁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군사 장비, 병력 유지, 물자 공급 등 전쟁의 모든 과정에서 자금이 소요되며 국가의 재정 능력이 전쟁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자금은 주로 국채 발행, 세금 인상,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1. 국채 발행.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국가는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옵니다. 이를 통해 즉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상환해야 하므로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 채권 스탄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채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는 전쟁 자금 조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 세금 인상. 전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세금 인상입니다. 정부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중 장기적인 세금 인상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국내 불안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소득세와 물자세를 크게 인상했으며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외부 차입. 정부는 국제금융기관이나 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빌려 전쟁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외부 차입은 국가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지만 전쟁 후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국가의 경제적 자율성은 제한됩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렌드리스 법안 을 통해 대규모 무기를 지원받았고 이는 후에 상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수익을 얻는 주체. 전쟁은 파괴와 희생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쟁은 특정 기업, 산업,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며 이들은 전쟁 자금 흐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 군수산업.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산업은 전쟁이 발발하면 무기와 군수품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이는 무기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러먼 같은 군수 기업들은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들 기업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며 군사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2. 민간 계약자와 용역업체. 전쟁 중에는 정부와 민간 계약자 간의 대규모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민간 용역업체 contractors는 군사작전을 지원하거나 기지건설, 물자 공급, 경호 임무 등을 수행하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미국의 블랙워터 같은 민간 군사기업들은 이라크 전쟁 동안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직접적인 참가자가 아니지만 전쟁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금융기관. 전쟁 중 금융기관 역시 막대한 수익을 얻습니다. 국채 발행이나 외부 차입이 이루어질 때 금융기관은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전후 재건 과정에서도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이익을 창출합니다. 월스트리트하는 전쟁 기간 중 군수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및 국채 발행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금융기관은 자본을 움직이는 핵심 축으로 전쟁 자금 조달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쟁 경제와 국가 간 경쟁. 전쟁은 국가 간 경제적 경쟁을 강화하며 일부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 경제적 우위를 점하거나 국제 무역에서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자원 풍부한 국가들은
전쟁 중 원자재 공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얻습니다. 1. 자원 확보. 전쟁 자원 확보는 많은 전쟁에서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전쟁은 종종 석유, 천연가스, 금속과 같은 전략적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며 이를 확보한 국가는 전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의 배경에는 석유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전쟁 이후에도 국제 석유업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2. 전후 재건 과정에서의 경제적 이익. 전쟁 후 파괴된 지역의 재건 컨스트럭션 역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프라 재건, 건설 자재, 기술 공급 등에서 막대한 수요가 발생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기업이나 국가가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마샬 플랜을 통해 유럽을 재건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유럽 재건 과정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이는 미국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전쟁 경제의 복합적 구조. 전쟁은 비극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경제 메커니즘을 통해 특정 국가와 기업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산업, 민간 용역업체, 금융기관은 전쟁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원 확보 경쟁과 전후 재건 과정에서도 큰 이익을 얻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연결고리는 전쟁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경제적 사건으로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쟁 채권과 정부의 전쟁 자금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부가 전쟁 비용을 어떻게 분배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2장 전쟁 채권과 국가의 자금 관리, 전쟁 비용을 국민과 기업에게 분배하는 방법.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쟁 채권 발행, 세금 인상,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동원하여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에게 전쟁 비용을 분담하게 합니다. 이번 장에선 전쟁 채권의 역할, 전쟁 자금 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전략,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쟁 채권의 역사적 역할. 전쟁 채권은 정부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수단입니다. 국민들은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고 정부는 전쟁 후 이자를 포함해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1. 제1차 세계대전과 전쟁 채권의 등장. 전쟁 채권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유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정부는 채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 캠페인을 펼쳤으며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채권 구매를 독려하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애국심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채권을 구매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전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 제2차 세계대전과 전쟁 채권의 대중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쟁 채권이 더욱 대중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의 전쟁 채권 캠페인을 통해 약 1,8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는 전쟁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채권은 소액으로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회 계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역시 국방 채권을 발행해 전쟁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전시 경제에서 이러한 채권 발행은 필수적이었으며 이는 전쟁 비용을 국민들에게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채권 상환이 전쟁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지만 단기적인 자금 조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의 역할.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세금 인상입니다. 정부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과 기업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사용합니다. 이는 국민들과 기업들이
전쟁 비용을 분담하게 만들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전쟁 기간 동안 주로 소득세가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소득에 비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전시 경제에서는 소득세 인상이 필연적이며 이는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소득세 최고 세율을 90% 이상으로 인상하여 고소득층에게 전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쟁에 대한 공평한 기여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도 전시 경제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며 모든 경제계층이 전쟁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정부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2. 기업세와 군수산업. 전쟁 중에는 군수산업이 활성화되며 이들 기업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여 군수품 생산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정부에 환원하게 만듭니다. 이는 군수산업이 과도한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며 전쟁 비용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군수품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전쟁을 통해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며 전시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군수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 인플레이션과 통화 발행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부는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통화 발행을 늘리거나 금리 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통화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전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통화 발행과 인플레이션 위험. 정부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통화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통화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통화 공급은 화폐 가치 하락과 가격 상승을 초래합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쟁 배상금과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로 통화를 발행했으며 이는 1920년대 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독일의 화폐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는 통화 발행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 금리 조정과 경제 안정. 중앙은행은 전쟁 기간 동안 금리를 조정하여 경제를 관리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기업과 가게가 더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지만 경제 활동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전쟁 중 통화 공급과 금리 조정을 통해 경제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며 전쟁이 끝난 후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전후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리 정책의 신속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결론. 전쟁 자금의 복잡한 관리 구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관리에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전쟁 채권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정부가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세금 인상과 중앙은행의 역할은 전쟁 중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전쟁 후에도 채권 상환과 경제 회복은 국가의 주요 과제로 남으며 인플레이션과 부채 부담 등 다양한 경제적 도전이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군수산업과 전쟁 경제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군수산업이 전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전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3장 군수산업과 전쟁 경제,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의 구조. 전쟁은 엄청난 자금을 소모하는 동시에 특정 산업에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군수산업, 전쟁 기간 동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군수산업의 구조와 전쟁을 통해 얻는 이익, 그리고 군수산업이 국가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군수산업의 정의와 역할. 군수산업은 무기, 탄약, 군수품, 장비 등을 생산하여 군대에 공급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 산업은 평시에도 정부와 계약을 맺어 군사 장비를 제조하고 전시에는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군수산업은 군사적 필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익이 커지게 됩니다. 군수산업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군수품의 신속한 공급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군수업체들이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는 이유입니다. 1. 군수기업의 성장과 전쟁의 상관관계.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보잉과 같은 군수업체들은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여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의 생산을 맡게 됩니다. 이들 기업은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며 전쟁 후에도 유지보수 및 추가 무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수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로 미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군사비로 지출합니다. 미국의 방위비는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군수산업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전쟁 중 군수산업의 역할. 전쟁이 발발하면 군수산업은 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하고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쟁 기간 동안 생산성 증가와 신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전쟁은 군수산업의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새로운 전쟁 상황에 맞춰 더욱 정교한 무기체계가 필요해지면서 군수산업은 연구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전후에도 그 기술을 민간 산업에 응용하기도 합니다. 사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군수 생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의 군수산업은 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전투기, 탱크, 군함 등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가 전쟁 중에도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특히 포드화와 같은 민간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군수품 생산에 참여하며 민간 산업과 군수산업 간의 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군수산업과 정부의 관계. 군수산업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정부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군수기업과 군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업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수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합니다. 1. 군수계약의 중요성. 군수계약은 정부가 군수품을 공급받기 위해 군수기업과 체결하는 장기 계약으로 이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합니다. 대규모 군수계약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이루어지며 이는 군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평시에도 군사비를 꾸준히 지출하는 국가는 군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2. 군산복합체의 등장. 군수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는 군산복합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용어는 정부, 군대, 군수산업 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연계를 의미하며 이들 간의 관계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군산복합체는 전쟁이 발생할 때마다 그 영향력이 커지며 이는 정치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아이젠하워의 경고, 미국의 드와이트 D. 대통령은 1961년 퇴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군수산업과 정부 간의 유착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고는 군수산업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정치적 권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한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군수산업의 경제적 이익과 부작용. 군수산업은 전쟁을 통해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군수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전후 복구 및 평화로운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이익 전쟁이 발생하면 군수산업은 고용 창출과 생산성 증가를 이끌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전쟁 중에는 대규모 인프라와 군수품 생산이 필요하므로 군수산업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군수산업은 종종 기술 발전의 기폭제가 되며 이 기술이 전후 민간 부문에 전파되기도 합니다. 2. 부작용, 자원 낭비와 군사비 의존. 그러나 군수산업이 지나치게 성장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 자원이 군사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사비 지출이 지속되면 복지, 교육, 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수산업이 경제에 지나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평화 시기에도 군사적 충돌이 계속될 수 있는 정치적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전후 미국 경제에서의 군사비 논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냉전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높은 군사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군수산업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사회 기반 시설 및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군사비를 줄이고 경제의 다각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결론, 군수산업의 복합적 역할. 군수산업은 전쟁을 통해 경제적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전후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군수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해 경제적 자원의 집중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수산업이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는 복합적이며 이는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장에선 전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군수산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하고 전쟁이 끝난 후 군수산업의 축소와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것입니다. 제4장 전후 경제 회복과 군수산업의 역할. 전쟁이 끝난 후의 과제. 전쟁이 끝나면 군사적 충돌 동안 경제적 성장을 이끌었던 군수산업은 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더 이상 군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군수산업의 축소와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전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군수산업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전쟁 후 그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전후 경제 회복의 과제.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전시 경제 체제를 평시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발생합니다. 전시에는 경제 자원이 대부분 군사비로 집중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이 자원들을 다시 민간 산업으로 돌려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고 전쟁 중 발생한 대규모 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 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전쟁 이후 경제 구조 조정. 전쟁이 끝난 후 경제는 군사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시 경제, 싸는 군수품과 군사 장비 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전후에는 그 자원을 민간 소비재나 사회 기반 시설 재건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구조 조정을 통해 군수산업을 축소하고 민간 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은 군수산업에서 민간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대규모로 성장했던 군수기업들은 전후에 민간 산업으로 그 기술과 자원을 이전하여 자동차, 항공기, 전자제품 등의 생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전쟁 중에 개발된 기술이 민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인프라 재건과 경제 성장. 전쟁이 끝나면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작업이 경제 회복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전쟁 동안 파괴된 도로, 건물, 전력망 등을 복구하는 데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수산업은 인프라 재건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마샬 플랜.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해 마샬 플랜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파괴된 유럽 국가들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대규모 원조 계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군수산업은 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며
유럽 경제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마샬 플랜은 전후 경제 회복에서 군수 산업이 민간 경제로 전환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수 산업의 전환과 민간 산업으로의 확장 전후에는 군수 산업이 단순히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산업으로 전환되거나 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군수 산업이 평시에도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기술 혁신과 민간 적용. 전쟁 동안 개발된 기술은 전후 민간 산업으로 이전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탄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술, 통신기술, 전자기술 등은 전쟁 중에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전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항공산업, 전자산업, IT산업 등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항공기 제조업의 민간화. 제2차 세계대전 후 군용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민간 항공기 시장으로 전환하며 항공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보잉 같은 회사들은 전시 기간 동안 쌓은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 항공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고, 이는 전후 항공산업의 급성장에 기여했습니다. 2. 군수산업의 지속적 역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수산업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산업으로 남아 있으며 전쟁 이후에도 그 규모가 완전히 축소되지 않습니다. 특히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전후에도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수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전쟁 후에도 군수산업이 중요한 경제적 축으로 작용하며 군사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때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군수산업과 전후 사회의 변화. 전쟁 이후에는 군수산업이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군수산업이 민간 경제로 전환되면서 고용 창출, 기술 혁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평화와 군사력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1. 고용과 노동시장의 변화. 군수산업이 축소되거나 민간 산업으로 전환될 때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쟁 동안 군수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은 전후에는 민간 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노동력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전후 정부는 이러한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격차. 전쟁 후 군수산업이 민간 경제로 전환될 때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군수산업이 축소되면 그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수산업이 집중된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전후 사회에서 군사비 지출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복지, 교육, 의료와 같은 다른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후 군수산업의 재정립. 전후 군수산업은 단순한 축소 이상의 역할을 하며 민간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존재하며 이는 정부가 평시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신중한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냉전 기간 동안 군수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전후 군수산업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할 것입니다. 제5장, 냉전과 군수산업의 지속적 성장, 군사적 긴장이 이끄는 경제적 변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세계는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고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냉전은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두 초강대국 간의 군사적 긴장은 군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선 냉전 시기 군수산업의 역할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냉전 시기 군수산업의 확장. 냉전은 대규모 전쟁 없이도 군사력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개발, 미사일 경쟁, 우주 개발을 통해 서로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전쟁 억제를 도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수산업은 양국의 군사력을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1. 핵무기 경쟁과 군수산업. 냉전 시기 가장 큰 군사적 경쟁은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미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말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며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사용한 국가가 되었고, 이후 소련도 1949년에 첫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은 대규모 핵무기 제조에 나섰고, 이는 군수산업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의 군수 기업들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술 연구, 원자력 잠수함 건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이익도 커졌습니다. 냉전 시기 핵무기 제조는 단순한 군사적 필요를 넘어 정치적, 경제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2. 우주 경쟁과 기술 혁신. 냉전 시기 또 다른 중요한 경쟁은 우주 개발이었습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 1957년에는 미국을 자극했고, 이는 우주 개발을 군사적 위신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을 설립하고 군수산업의 기술을 우주 개발에 적용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군수산업은 우주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이루었고, 이는 군사적으로도 큰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인공위성은 군사 정보 수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사일 기술과 우주 개발 기술이 상호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은 냉전 시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3. 군비 확장과 경제적 영향. 냉전 동안 미국과 소련 모두 막대한 예산을 군사비에 투입했습니다. 군비 확장은 경제적으로 두 나라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었지만, 동시에 군수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방대한 군사 예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군사 기지를 확장하고 냉전 동맹국들에게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 군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사례 미국의 군사비 지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냉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군비 증강 정책은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의 군사력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군비 증강을 추진했으며, 이는 미군의 현대화를 이끌었고 동시에 군수산업의 대규모 성장을 촉발했습니다. 군수산업의 정치적 영향력. 냉전 시기 군수산업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군수산업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으며,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군수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1. 군산 복합체의 강화. 미국 내에서 군산 복합체화는 냉전 동안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정부는 군수 기업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군사장비의 개발과 생산을 민간 기업에게 위탁하는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군수 기업들이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만들었으며, 특히 군사 예산의 증가와 관련된 결정에서 군수 산업의 로비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례, 레이건 시대의 군산 복합체. 레이건 대통령의 군비 증강 정책은 군산 복합체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군수 기업들은 대규모 군사 계약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으며, 동시에 군사 예산 증가를 지지하는 로비 활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었으며, 군사비 지출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2. 군수산업과 외교정책. 군수산업은 냉전 시기 미국의 외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군수산업을 통해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세계 각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군사적 지원이 중요한 외교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례, 중동 군사 지원. 냉전 동안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에게 대규모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미국 군수 산업에게 막대한 계약을 안겨주었으며,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은 군수 산업의 성장과 직결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냉전 후 군수 산업의 변화. 냉전이 끝난 후에도 군수 산업은 여전히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지만,
군수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무기 시장의 확장 냉전이 끝난 후에도 군수산업은 새로운 무기 시장을 찾으며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군수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무기 수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의 분쟁과 군사적 긴장은 군수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 테러와의 전쟁과 군수산업 냉전 후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등장하면서 군수산업은 테러와의 전쟁, 사이버 전쟁, 비정규전 등의 새로운 전쟁 형태에 대응하는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드론 기술, 정보전과 같은 신기술 개발에도 군수산업이 깊이 관여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례 9.11 테러 이후 군사비 증강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선포하며 군사비 지출을 대폭 증대시켰습니다. 이는 군수산업에게 또 다른 성장 기회를 제공했으며 드론, 정찰기, 사이버 보안 시스템 등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냉전과 군수산업의 상호작용. 냉전은 군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환경을 제공했으며 군수산업은 냉전 기간 동안 핵심적인 경제 및 정치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군수기업들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는 냉전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 이상의 경제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